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나 이를 은폐한 사건은 현장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 비인간, 몰인정 그런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부 인사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정권을 맡겨달라고 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헬스부 내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성으로 세월호 문제를 상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문책하고 사과할 일이죠. 그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한다.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 그렇게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인양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건 참고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세월호 관해서 헬스부 내에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예. 네,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유골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체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했더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민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예.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제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동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석방되기 불가능하다.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예. 그래서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여론 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 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석방하려는 정치 작업일까 여론 작업일까 역시 저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예, 어제 법원 판단 내용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다라면서요. 김관진 전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예, 뉴스공장에도 나온 바가 있는 김기현 전 과장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통화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증거인멸도 다 본능의 영역이죠. 다 없애버리고 싶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고. 훌륭합니다. 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MB의 반격.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 어제는 또 수능이어서 연결을 못했던 저희 전담 영장 해설판사 이정열 판사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걸 뭐랄까요 의혹의 관점에서 주진우 기자하고도 연결해 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설마라는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 이러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구속 조품심으로 설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댓글부대 관련된 혐의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형사합의 51부에서 심리를 열고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 제공도 지금 조중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이 부하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적부심 신청하냐고 막 거절했다고 개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뻥을 치고 겨우 설득했다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겨우 석방돼서 나가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싫다고 그런 걸 겨우 설득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이 부하가 이제 또 신청하는 거죠. 예. 아주 잘들 놀고 있어요.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대여섯 번을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설마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반성. 입장도 나왔는데요. 채널A를 통해서 보면 사필 기정이란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한 대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MB 측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에요. 사필 기정. 누가 사필 기정이라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다시 구속영장 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 사안은 이정열 전 판사님 얘기하겠지만. 그럼 왜 김관진을 이렇게까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조중동은. 사실은 기사 쓴다고 석방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되기 전에 그런 기사가 쏟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구속된 후에 쏟아졌거든요. 이거 기사 써가지고 석방 안 되는데 이 양반들 왜 참군임 찬군임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써고 있나 했더니, 석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18일 연결식을 시작해서요. 20일 날 오전 발인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김영춘 장관한테 유해 발견 사실은 20일에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차관과 선체조사위 같은 경우에도 21일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정한한 사정들은, 그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저는 한편으로 잘 됐다 싶은 게, 그동안 인양 지연 혹은 조사방해, 말들은 많았죠. 유가족들도 저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네, 아예 방해 세력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사실은, 이 부처가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사조치하거나 보직해임하거나 어려워요. 잘 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기도 하고 조처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양지원이나 조사방해에 직간접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은 전원 조치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걸 기회를 삼으면 된다. 한편으로 잘됐다 싶으면. 네, 실제로 이번에 6.25 은폐를 협의 지시한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발표한 방해 세력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 부처에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한다.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 벌써 시간이 곧이어 이정열, 주진우 두 양반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했는데요. 네, 빨리 제목만 한번 빨리 정리해볼까요? 예. 예, 어제 SBS가 관련해서 세월호 또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프팅 같은 성형 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라고 특정했고 청와대 안에 별도 시술 공간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했더라고요. SBS가 이거 제대로 잡아서 계속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뭐 성형시술도 5번, 뭐 리프팅도 5번, 주사 네, 필러 시술도, 리프팅 시술 다양한 5번. 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세월호 전후 직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엄청 수술도 많이 했네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검찰은 파악을 했다. 예,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셨다. 네, 그런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요. 아예 전속 공간도 따로 청와대 관전에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얘기하니까 또 나온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주목할 뉴스입니다. 국군 장교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돈을 정경련에 썼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1억 2천 정도, 2013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정경련이 부담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군 교육을 하는데 왜 재벌들이 돈을 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합쳐서 한 3억 가까이 군이 교육을 하는데 재벌이 돈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 교육에서는 굉장히 야당 이꼴 종북이라는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참여했던 예비역 정문장교 말에 따르면 당시에 왔던 국정원에 쏜 외부 강사들이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종북 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재벌들이 돈을 대요. 예, 여기서 낙곰수는 나쁜 놈들이라는 교육도 했습니다. 예, 기존 가치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전 붕괴 세력이었고요. 여하간 내용을 떠나서 장교들을 교육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거기서 종북 교육을 했다 어쩌고 다 떠나서 필요성이 있다. 그럼 군에서 비용을 대야죠. 이거 왜 재벌이 되냐고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저는 이거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큰 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정말 자국만 읊어주시면.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대선 댓글 은폐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관진, 김용판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원세훈 전 원장까지 해서요. 예. 예. 아니 이 두 김용판 전 청장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쌍둥이 사건이에요. 왜 쌍둥이 사건인지는 주진우 기자하고 잠시 후에. 그게 왜 쌍둥이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쌍둥이 사건이고. 자,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에서 두 정당이 통합하면 19%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른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체 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승민 대표가 1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고, 이 조사를 한 안철수 대표는 3위를 해야 되는 거.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가 길어지기 때문에 인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청구로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심사 인용됐죠. 예,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연결을 못해서, 저희 메인 영장실질심사 전문 해설 이정규 재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해봐야. 예. 자, 일단 이 영장 판사도 해보신 분이고 판사 생활 부장판사 하셨던 분으로서 자 이렇게 법원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네. 기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례가 법원 구조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때만 해도 이제 평판사들, 단독 판사들 그런 급에서 했었거든요. 예. 영장 전담을요. 그런데 이제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네.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부장판사가 높잖아요. 예. 평판사보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본 거를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볼 때, 뭐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 예,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평판사들이 하는 건 너무 좀 어리지 않냐, 판사급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요새는 거의 부장급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담당하는 적부심 담당 재판부도 다 지방법원 부장급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예. 뭐 아까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영장 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은 보지 말고 예. 이후 거만 보자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적부심에서 이게 석방 명령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네. 뭐하러 신청하냐 이런 형태였었고 그래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지 않았고 받아들여지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 모두들 안 될 거라고. 예. 모두들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경험자로서, 네. 또 과거 내부자로서 정말 이상한 점들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장장님 저 뭐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항상 부족해하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심 요약을 해주십시오. 예, 법리적으로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 걸 중심으로. 이상한 거?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부심하는 담당자하고 네. 영장 전담하고 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지법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예. 형사수석부에서 이제 적부심을 담당을 하는데 이 형사수석 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예. 급이 높아요. 여기는 높다. 예, 높아요. 그런데 이 중앙지법원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영장 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만 그 법원으로 내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그 법원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어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쯤 되면은 워낙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 예.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예요. 그럼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찍어서 발령했던 분이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신광열 부장이 올해 2월 달에 예. 형사수석부장이 되거든요. 예. 예,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면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법관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거든요. 대단한 요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공장장님께서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반성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전담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데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까지 온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하물며 영장 전담도 그런 수준인데 수석부장이면은 이건 이제 정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다뤘던 영장 담당 판사들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상하다. 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인사들이 그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분은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급이 달라서 그러면 사정 변경이 없어도 적부심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게 이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 사건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일반 사건도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주는 비율이. 예. 그러면은 이건 좀 급이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예, 아마 그 다른 점은 주진우 기자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예, 법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예.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아까 김은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가 지금 자기도 적부심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여론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어가나. 그럼 또 하나 관심 가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김관진 논리대로 하면은 전병헌 뭐 이건 영장 당연히 기각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설마는 없다. 예. 형사수석 부장이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 같다. 요약하면 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시간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핵심만 짚었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는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안의 동안. 네, 동안의 구로디지털단 지역이요.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여보세요? 김은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나요, 제가? 네? 네, 김은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답니다. 자, 그러면 김은지 기자 안녕히 가세요. 예, 사실 옆에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까 네.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저희 PD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후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에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아하.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네.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네.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네. 정부 관계자만 만든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만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말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있다. 네. 김관진 장관이 워싱턴에 머물렀을 때 로키드하고 그때 결탁된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한 2년 정도 가족과 함께 머물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다. 가족과 김관진 장관의 뒤를 봐주고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혐의를 두고 관계 당국이 들여다보고 검찰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무기 사업 8년이나 핵심 요직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요직 인사들이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봤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러면 무기 사업에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무기 사업 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김관진 장관이? 사실 김관진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만큼은 확실하게 자기가 하겠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사격장에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막 걸어놓고 거기를 관역으로 삼아서 막 사격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군인 하지만 참 정치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때 가장 김관진 장관이 신경 썼던 부분이 북한 부분이 아니었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고 댓글 공작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을 걷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뭐 낙검수를 종북방송으로 규정하고 사찰당하고 공격했고 뭐 저희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2년 대선 때 서울고 동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서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서울구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그래서 얘기네. 네, 국정원장하고 그 국방부 장관이 세트가 돼가지고 그 불법 대선 그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요직에 동용됐던 건 어떤 연유입니까? 아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를 땄겠죠. 군인을 동원해서 직접 대선 개입에 나섰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메가더가 오더라도 대선 개입을 했다면 구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김관진 장관은 그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더불어서 박근혜 문고리 4인방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구속된 전원과 그리고 이춘상 씨하고 직접 소통한 거의 그 몇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관진 장관은 정윤회를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윤회가 형님으로 모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유라가 증언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김관진 전 장관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문고리 그때 당시에는 4인방이죠. 이춘상 씨 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문고리 4인방과 직접 소통했던 사람이다. 네, 직접 소통한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김용판 청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대권 은폐 관련해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수사 라인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이 압수수색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 개입하고 그다음 발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사선상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올랐었는데 당연히 올랐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압력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잡아가도 구속해도 되는데 김용판만은 안 된다고 굉장히 거세게 막아섰습니다. 김용판 청장을 구속할 경우 김용판이 직접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을 막아 세우는 그런 단계까지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김용판 청장 자신을 구속할 경우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저기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여기저기서 압박했었고 검찰은 놔둘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네. 불구속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용판 청장 무죄 건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 이 석방건이 쌍둥이 사건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랬다는 얘기는 김관진 전 청장이 지금 뭐 보수 매체에서 보도되기로는 자기는 구속 적부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권유해가지고 할 수 없이 했다. 뭐 상관인 자기가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관진 전 청장도 뭐랄까요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정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관진 전 청장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반대했다는 TV조선이나 조선 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김관진 전 장관이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그 안에 둘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그런 소문이 그쪽에서는 났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나서서 사설과 기사를 연일 김관진이 구속되면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라고 대서특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했죠. 동아일보까지.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을 모함받아
그 옥에 끌려가는 이순신으로 거의 승격하기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 참군인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군인 이런 이미지는 사실 군에서 군 사이버사에서 김관진이 직접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말들이고 자신을 우상하기 위해서 포스터 만들고 쇼 벌이고 이거 조선일보가 다시 얘기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군이 자국민 민간인을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고 우습죠. 자.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예, 경우인데. 그만 흥분하고요, 주진 기자. 네. 자, 후속 취재 내용 나오면, 특히 이제 미국 취재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요? 네. 아니, 저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다른 네.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들어가세요, 이제.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인 주준우 기자였습니다.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할 거라 말했네요. 예. 자, 오늘 코너가 많습니다. 이게 급합니다. 프란다스의 개주. 예, 안홍구 전 청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바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네요. 저쪽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고. 우리가 설마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성을 제가 또 한번 네. 했습니다. 설마는 없다고 제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게 되네요. 항상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보니까. 자, 플랜더스 기회. 이게 이제 드디어 오픈됐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홈페이지가 내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기다리다 목이 다 빠지겠어요. 예, 그리고 일단 이게 주식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주식 평가가 돼서 이제 캔코에서 경매에 이제 그 공매에 내놔야지 저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 이번 주 되겠지 하다가 지쳐가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오늘 주제는 다스를 승계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네. 유형별로 싹 정리하셨다면서요. 예,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 아마 그걸 이야기하면 오늘 아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예. 그 돈을 가진 분들이 2세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이 나온다. 다스에 다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유형 자세한 부가 설명 못 하시더라도 유형이 대충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형을 보자면은 이제 처음에 그 시드 머니를 만들어주죠, 보통. 그건 이제 삼성의 방식이었죠. 예, 삼성의 아들한테 60억 줘가지고 그렇죠. 16억만 세금을 내게 한 다음에 그걸로 몇 조를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결국 삼성을 먹었어요. 예, 지금 회장 승계를 했죠. 예. 승계 작업이 끝났고. 삼성 방식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통하게 됐죠. 지금은 사실 재벌 이제 전부 다 눈이 있으니까요. 다 예. 보는 사람들이 많고. 재벌 사이즈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보면 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예. 그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납품을 시키죠. 예. 그래서 납품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술을 탈취해서 그 회사를 납품을 끊어버리면 그 회사는 이제 망하니까. 오사를 하니까. 그러면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인수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좋은 기술 있는 중소기업을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일감을 줘가지고 막 이제 키운 다음에 갑자기 끊어가지고 어려움을 처하게 만든 다음에 싹 먹어버리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 그리고 뭐 그 일감을 또 그 계속 몰아주기 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일감을 몰아줄 네.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일감을 몰아주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좀 다스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네. 감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은 뭐 20%인가 30% 이상 물가를 몰아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몰아주고 있었다 이거죠. 예, 예. 몰아주고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앞에 유형 그러니까 뺏는 것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몇 번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예. 근데 그 작은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그 다스의 계열사들을 예. 같이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들을 합병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은 위장 계열사 합병. 그 전번에 그 다원이라는 것은 100만 원에 이제 인수를 하는. 예. 600억짜리 매출을 일으키던 회사였는데 예. 인수를 100만 원에 했죠. 그렇습니다. 같은 편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뺏었거나 뺏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
대기업이 하던 일 방식인데 이제 대기업이 오랜 세월 개발해온 노하우들 법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목에 습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하고 다 있습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스가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식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회사는 물려줘야 되겠고 이런 고충이 있다고 상정을 해보면 예.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렇습니다. 방법은 기존의 재벌들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노하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승계하는 작업을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SM이라는 회사를 이시영 씨 그 등기회사 유일한 그 등기회사. SM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면서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하고 해외에는 지금 법정 대표를 다 바꾸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정 대표를 바꿔가지고 중국에 있는 4개 회사, 알짜배기 4개 회사는 전부 다 이시영 씨 100% 다스에서 출자한 회사고 나머지는 합작 회사들은 중국인이 이름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들은 다 이제 대표로 되어가고 있고. 그 인사를 다 하고 안에서는 또 CFO로서 자금을 전부 다 관리하는 쪽으로 예. 실질적인 장악을 다 이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석 달 전부터 140억 떠들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승계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건데 140을 포기했으면 된다니까요. 계속 그렇죠. 얘기했지만. 그랬으면 저희들의 주목을 안 받게 된 거죠. 140억 받았다고 할 때부터 이 140억이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 요는 이겁니다. 이세영 씨한테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예. 그 회사에다가 일감도 몰아주고 시드마니도 애초에 줬겠죠. 예. 시드마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 탈취한 거 아닌가 싶은 형태의 그런 회사 인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위장 계열사였나 싶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감을 몰아주기도 계속하고 있었고 예. 그렇게 막 등치를 키우는 거죠. 예, 등치를 키운 다음에 이게 이 회사가 결국 모 회사를 먹어버리거나. 그죠? 예, 그렇죠. 그 SM이라는 회사를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모 회사를 집어먹는 그러면서 그 모 회사를 집어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또 자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예. 해외 투자를 하는데 해외 투자했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다 결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대기업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가 해외 투자하는 척 했다가 일부러 망하게 한 다음에 예. 일부러 망하게 했으니 그다음 들여다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돌아오는 경우. 예,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관리가 그쪽에서 되고 있으니까 예. 국내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외 알짜들은 이미 대표이사가 돼버린 상태고 그렇습니다. 눈 밖에 나야 있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JTBC의 특종이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몸집을 계속 키워가고 예. 해외에서 실패한 듯 처리된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돌아온 정황 뭐 그런 의혹들 그런 의혹들 중에 하나 밝혀진 게 이제 1,800억대였나요? 1,485억. 네. 조그만 회사 예.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예. 그 포장지 회사죠. 포장지 회사여서 이 회사는 포장지를 납품하고 다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거꾸로. 뜬금없이 1,400억, 1,500억대를 다스에 입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미국 엘리바마에서 뭐 생긴 클레임 때문에 들어온 돈이다. 그렇게 뭐 이렇게 해명을 하죠. 그렇게 거기서부터 돈이 흘러서 사실이 다스 들어간 거 아닌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요 건건이 다 하나하나가 다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사건인데 이게 종합적으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이게 다겠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그 박근혜 정부를 너무 지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보수 정권 하에서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예. 혹여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업을 2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이명박근혜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 자, 그렇게 승계가 마구 되고 있는 와중에 떡 걸린 거죠. 예. 딱 걸려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고 플랜다스 얘기는 그럼 다음 주에 드디어 나옵니까? 예, 플랜다스 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안항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 인터뷰했던 분입니다. 박재홍 마사회 전 감독,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 기억나시죠? 두 분이 안 나오실 것 같더니 또 나오셨습니다. 김영건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출연도 얼마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하셨던 박재홍 정 마사회 감독님 오늘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를 정확하게 대주시고, 예. 아니, 왜, 지난주에 더 이상 안 나오신다고 그렇게 들어가시더니 또 나오셨어요? 김영건, 존경하는 우리 김영건 의원님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네. 그거 전부입니까? 또 친구들, 또 오래된 친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듣나 봐요. 제가 봤을 때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은데. 예. 방송 끝나고 났더니 전화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듣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에 오신. 지난주 못 들으신 분 중에서 간단히 요약을 할게요. 지난주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은 사실은,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사실은 최순실과 함께 독일에서 앞으로 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선수들을 훈련시키려고, 최순실의 독일 현지 승마장에 합류하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아니, 이게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3개월 만에. 근데 그 3개월 동안 겪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갑자기 전화 와서 독일로 와달라고 해서 아니 당신이 오라고 한다고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사회 소속이고 얘기했더니 잠깐 기다려봐. 5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마사회하고 다 얘기됐어. 했더니 진짜 5분 후에 다 해결이 됐더라. 그런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승마하는 학생의 학부모 그중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실력이 좀 있나 보다. 아는 사람이 좀 많나 보다. 이런 학부형 정도로 생각했는데 독일에 가서 일 뜻대로 안 되자. 예. 삼성전자 사장 당장 오라고 해. 그랬더니 진짜 와.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올 것 같아 하다가 실제로 왔더라. 아니, 삼성전자 사장은 이제 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사장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학부형이 아니다.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 뽑아달라. 저 선수 뽑아달라 해도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유라 씨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수 선발 자체를 사실은 일개 선수가 좌지우지하고 있더라. 이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삼성이 이제 최순실의 회사 코어스포츠와 계약하여 이 승마 지원비를 줬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안 되더라.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혼자 그걸 쥐고서 요약하면 사실은 선수단이 독일에 가서 훈련을 해가지고 2020년 도쿄올림픽 실제적인 임무는 지원팀장이었는데 팀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죠. 2020년 승마팀을 위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돈도 최순실이 그냥 쥐고 쓰고 선수는 정유라 혼자였다. 그냥 그들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걸 깨닫고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요약이 있고 지난주 이야기로 굉장히 시큰둥하게 이 방송 누가 듣는다고 하면서 자꾸 부르지 말라고 나 이제 바쁘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많이 됐네요 하고 돌아오신 박재홍 감독님과 뒷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 첫 번째가 당시에 이제 독일 현지 승마장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승마장을 삼성이 지원해 준 것이다, 사실상. 삼성이 모나미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죠. 요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의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왜 삼성의 현지 승마장 지원이 중요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삼성이 권력의 피해자였느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해서 했느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된 거냐. 아니면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이미 알고 정보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 독일에서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후자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 그 삼성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2015년 7월 25일에 처음으로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예. 얘기합니다. 요 날이 특정된 이유는 뭐냐면 이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해서 예. 지원해 줘라 최순실. 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임원 교체를 요구를 하는데 다음 날 바로 임원 교체가 됩니다. 네. 예. 실제 그 요청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 논리는 대통령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안 해줘? 근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었다. 예. 이런 거고. 공식적으로 삼성의 이재용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정유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5년 7월 25일이 기점이다. 이게 삼성의 입장인 거예요. 대통령이 말해서 알게 됐다는 예. 겁니다. 근데 의혹은 뭐였냐면 그게 아니라 삼성이 사실은 최순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최순실의 존재를 독점해서 그렇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독점했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대가로 말 등등을 지원하였는 거 예. 아니겠는가. 이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이 승마장 지원이 연결되어 예.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승마장 구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요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그것 말고 예. 오늘 이제 박지원 감독께서 그보다 더 이전에 예. 최순실은 삼성이 상장사를 맡아서 직접 얘기해 보시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삼성이 지원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2015년 7월 25일 이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예. 그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예. 그 마사의 그 유도, 탁구, 승마 선수단이 격려 차원에서 현명관 회장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현명관 마사 회장, 예, 전 예. 회장. 예, 그 자리에서 현 회장이 저보고 그 올림픽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 레포트를 좀 하나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9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2014년 9월 달.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14년 11월 그 승마 마지막 시합이었던 선수권대회에서 최순실 씨가 대전 시합장으로 내려왔어요. 예. 가지고 시합장에서 이제 1년 선배인 서정균 그 마장마술 감독하고 저하고 같이 3명이서 같이 이렇게 그날도 눈이 온 것 같은데 예.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이 아마 그 회장사로 들어올 것 같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삼성이 꺼냈고. 사장사로 들어오는 거는 예. 15년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요. 3월인데 적어도 그 전에 4개월 이전에 4개월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최순실이 삼성이 사장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삼성이 스스로 마음을 먹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SK도 들어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은 삼성이 나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결정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아주머니가 그 학부모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냥 오지랖 넘는 사람이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때쯤 벌써 상당히 실세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죠. 네. 그게 그러니까 삼성이 최순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2015년 이전의 예. 일인가 거의 뭐 7, 8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또 있다면서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온 얘기는 예. 15년도 1월 달에 예. 김종 차관이 청와대에 갔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유연이 같은 학생은 예. 특별히 키워야 한다. 처음으로 예. 대통령 입으로 정유라. 예, 예. 그 이름 바꿨으니까 그렇죠. 정유라 씨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 듣고 충돌 갔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예.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예. 적극적인 공모자 내지 네. 오히려 주도자. 삼성에서 먼저 예. 접근했을 가능성도 따져볼 만한. 예. 적어도 2015년 7월 20일에 처음 알았다고 하는 거는 예.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삼성은 이보다도 훨씬 더 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현명관 사장이 예. 2013년도 말에 이제 마사회 사장으로 가잖아요. 예.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 14년도 3월 달에 예. 다음에 봄이죠. 그 마사회 마방을 예. 정유연에게 지원합니다. 마사회 마방을 특정 선수에게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감독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선수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훌륭한 선수라기는. 예, 정유라라는 게 이제 문제가 문제죠. 예. 그렇구나. 예, 예. 왜 하필 정유라냐? 예.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가 네. 예를 들어서 공기업 그 승마장에서 트레이닝 좀 하자.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협조적이야 하는데 그게 정유라였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정유라 선수를 이 현명관 마사 회장이 마사 회장 취임하자마자 특별히 대우해줬냐? 그렇죠. 현명관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는 일이 정유연을 지원한 일을 사실상 했는데 현명관 사장은 그 삼성물산 회장 출신이죠. 그렇죠. 그 삼성의 삼성맨입니다. 완전히 삼성급 예. 뼛속까지 삼성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경련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삼성 출신으로 마사 회장이었던 사람이 이미 정유연을 특별 지원을 했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현명관은 자기가 간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유연을 지원했는데, 그런 상태의 그 뼛속까지 삼성맨이 그 삼성에게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삼성맨이 마사회 회장으로 와서 제일 예. 먼저 한 일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정유라부터 지원을 했는데 예, 예. 어떻게 정유라와 최순실 예. 그런 존재를 몰랐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삼성에 보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가 없죠. 예. 예. 정권의 핵심 그렇죠. 실세의 딸이라는 걸 알고 예. 있었다면 그리고 또 이게 화제가 되는 게 전 마사 회장, 현명관 지금 얘기하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사장이자 마사 회장을 지낸 이분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충성서약 서편 아니죠. 자필로 편지. 손편지. 예.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이게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네. 제가 얘기할까요? 네. 감독님은 오늘 굉장히 다소곳하시고 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저는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자세가 좀 다르네요. 방송을 존중하시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이 네. 16년도에 이재만 비서관에게 손편지로 그것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관심사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 아, 대통령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예. 그게 굉장히 합법적인 표현이네요. 예. 대통령께서 설마 마사회 마방에 관심 가지지 않으셨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편지를 썼군요. 그게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박 감독님께서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충성 편지. 특검이 이걸 파악했다 편지를. 예. 그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듣고 예. 이게 이 편지가 진짜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봤더니 진짜 있어요. 예. 충성서약 편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충성서약한 편지가 있다. 예. 문고리 3인방에 충성서약한 이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충성서약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박 거죠. 대통령이 한 거죠. 박 사실상. 대통령이 예. 관심사항. 예. 요 관심사항이 사실은 정유라 씨였던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정유라한테 마방을. 그리고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마사회가 직접 현금 지원이 논의되고 어느 정도 그 금액까지 정해진 시점이에요. 요게 2013년입니까? 16년도. 이건 16년도. 네, 16년도 1월 달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규 부회장의 녹취록을 통해서 보면 마사회가 현금 지원을 하는 금액 협의가 쭉 진행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의원님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 쭉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지금 정유라한테 다 지원했다, 돈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은 승마협회 얘기입니다. 승마협회. 네. 그거 말고 마사회.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마사회도 지원을 하려고 했다. 예.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마사회는 그 현명한 회장은 나는 최순실 모른다고 막 발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를 수가 없는 게 마사회가 정유라를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 최순실 측에서 요구를 크게 했고, 예. 예, 마사회에는 그 협의를 들어간 거고,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서 그것이 회장에게 직접 다 보고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은 여기 계신 또 감독님 덕분에 예.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쭉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사회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든 마사회도 사실은 정유라 최순실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지금 이제 감독님이 독일에 갔다가 3개월 만에 이거 일 못하겠다고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최순실 지원이고 정유라가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고 이제 돌아오셔요. 돌아와서 마사회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잘립니다. 마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왜 잘리는 거죠? 감독님? 이제, 돌아오기 전에 네. 독일에 있을 때 코아 스포츠에서 나와가지고, 네. 코아 스포츠와 감독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8일 네. 날 제가 파견 나가 있으나 철수를 제 임의대로 했죠. 네. 그리고 마사에서 복귀했는데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는 철수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예, 하고 2월 초쯤에 제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오토매틱으로 그냥 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네. 감독으로. 예, 그 재계약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2월 중순경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마사의 부회장 하고 안계명하고 그다음에 최진영 승마 담당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사표를 좀 내달라. 갑자기 사표를 내라. 예,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복귀하는 수순이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라. 예. 저도 황당했고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도 황당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그냥 잘라라. 너를 잘라라. 예, 잘라라.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제가 휴가를 내버렸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갑니다. 잘라라고 하실 성격이세요.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원래 좀 하는데 상당히 저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했죠. 한 15년, 16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에서 갑자기 뭐 사표 내라 마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갑자기 왜 이러나. 초딩도 아니고 무슨 사람을 다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뤄버리려고 하면 담근다는 표현입니까?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다룬다는 게 뭐죠? 사람을 보냈다가 뭐 파견도 자기들이 시켰고 현 회장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고 제가 임의대로 들어오니까 말 안 들으니까 자른 거 아닙니까? 다뤄버린 거죠 완전히. 승마업계 전문 용어입니까? 말을 다룬다 할 때 다룬다 이런 건가요? 마음대로 한다 이런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김호준 진행자님께서 자주 쓰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다룬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낸다거나. 그래요? 더 훨씬 세게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막 다룬다 이거죠? 예. 사람을. 이게 뭐냐 이게 갑자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최순실한테 밑보여서 그랬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혀 잘못한 거는 최순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뭐 이재만이 편지 현명관 회장이 이재만이한테 보낸 그 편지라든가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또.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표를 못 내겠다. 그냥 잘라라. 그런 상황에서 제가 휴가를 내고 그냥 잠적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문자 들어오고. 그것도 믿음이 갑니다. 잠적했다는 것도. 예. 그래서 계속 아는 친한 직원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내가 스스로 관두지 못하겠고 당신도 그럼 나를 잘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간다 하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마사회가 자르긴 하는데 그 김영규 부회장의 녹취록에 보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그렇죠. 입장을 이해해 달라.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주고받았던 예, 대화 속에 예. 뭐가 나오냐면 아니 원래 이 마사회에서 예. 돈을 몇백억 지원하려고 그러지 않냐. 예, 예, 알고 예. 계셨던 거죠. 예, 예.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죠. 예. 통화 녹취에 따르면 부인하지 않고 이제 달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드러난 겁니다. 아, 마사회도 예.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정유라 마방을 내주고 시작하자마자 회장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 모른다고 했는데 몇십억이었죠? 200억 대였나요? 처음에 650억 650억.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250억, 125억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최종적으로 40몇 억인가 20몇 억인가 지원을 예. 약속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우리 그 박 감독이 들어와 박 가지고 감독님은 그 내용을 아실 수밖에 없는 게 그 플랜 초안을 짜셨다면서요? 예. 직접 초안을 짜셨다면서요, 감독님? 예. 저는 이제 그 중장기 로드맵을 제가 그 기본적인 건 제가 작성을 했다라고 특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림픽이나 이 아시안 게임을 공략을 하려면은 무슨 골프장 부킹해가지고 며칠 있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4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네. 이렇게 그 계획을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팀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이거를 꾸준히 예산을 받으려면은 중장기로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뭐 행정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전문적으로 좀 우리 그렇죠. 저희들이 해야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플랜 초기부터 그 플랜을 짰기 때문에 이 지원 계획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화 내용을 압축하면 아니 왜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대화를 막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 지원 어쩌면 몇십억을 지원했을 일을 그렇죠. 일이 이렇게 불거져가지고 지원 안 하게 됐으니까 내 덕분 아니냐. 예. 오히려 회사가 그때 만약에 몇백억 혹은 몇십억을 최순실한테 지원했어 봐라. 마사회도 다 연루돼가지고 큰일 났을 거다. 이런 항변을 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큰 일을 한 거죠. 예. 마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마사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 더 깊숙이 거기 빠져들고 줄줄 구속될 뻔했죠. 예. 돈도 지원하는 결과가 올 뻔했는데 박 감독 선에서 그 귀국하고 이제 일종의 거기서 깨진 거죠. 박 감독님이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예.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투다가 맞아요. 당신 어떻게 나를 잘라? 예. 제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거기서는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얼떨결에 의인이 되신 분입니다. 아니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하시네. 기분 나쁘게. 네,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내가 막았지 않느냐. 예, 맞아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들켜버린 거죠. 예, 제가 생각보다 상식적이에요.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상식에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벌어지니 예. 그냥 제 임대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항변을 하는 그 통화 속에 실제로 돈을 지원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와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상식에 맞는 분이 그 국가대표 감독이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명예도 있고 소중한 자리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해직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당하시고. 소송당해 특검에 불려다니면서 왜냐면 조사받고. 현명만 네. 전 회장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거 사실 아니라고 막 고소고발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레슨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해직당하는 분이 뭐가 바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뭐 살짝 바쁘다는 이야기죠. 살짝. 아니, 그때는, 이거 누가 듣는다고 그래. 이런, 심정이셨고, 빨리 가야지 대충 하고. 근데 방송을 하더니 여기저기서 30년 된 친구도 막 전화하고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저희가 부른 거 아니에요.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빨리 정상화돼 가지고 저는 원래 위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사회 감독에서 잘리신 건 그냥 순전히 최순실에게 밉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마사회를 구하신 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승마 쪽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연령이 40대 이후래요. 아, 오히려요? 예, 왜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종목별로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제가 승마에서는 무식한 이제 소리 들은 장애물을 구분 못해가지고. 예. 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을 최소한 다룰 정도 실력이라면은 한 30년은 이게 선수 생활을 해야만이 말과 실력이 일치가 나옵니다.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그 닉 스켈턴이라고 영국 선수도 64살이었습니다. 그건 그 네, 정도의 아주 특이한 종목이죠. 그렇군요. 네. 오래 말을 다루고 말을 이해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이제 말과 한동안 해야 되는 나이. 이게 어린 때는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로 출전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네,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실제 올림픽 봐야죠. 자격 요건을 따는 성적을 낸 그 최근에 거의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럼 감독님 자랑 좀 뿐만 해주세요. 아니라 선수로서도 다시 한번 올림픽에서 뵙는 것으로 올림픽에서 그리고 만약에 메달을 따가지고 올라가시면 뉴스공장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사실 도쿄 올림픽은 사실 희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최순실 게이트랜에서 뭐 지금 스폰서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끊겼고 또 좀 중장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도 있고 당장 지금 아시안 게임이 내년인데도 이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승마하시는 분들 일반을 미워하실 일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처했고 감독이었던 분도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나와주시고 그렇게 일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 방송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박정 전 마사의 감독님이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얘기였어요. 예. 제발 가라 하와이. 이 음악 지겹다. 예, 문자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문자는 TBS 사장님에게 보내달라고. 예. TBS 사장님 전화 인터뷰 해주세요. 물어봅시다. 보내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제 김은지 기자한테 제가 인사를 2번을 시켰나 봅니다. 공장장은 저 정신 상태로 어떻게 매일 생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은 참군인이 아니라 참 정치군인, 참치군인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와이 문자가 굉장히 많네요. 감사하고요. 알슈타트의 로컬 다스비어. 진짜 다스비어가 있군요. 알슈타트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주 예쁜 도시인데 여기에 가 계시네요. 아니면 알슈타트에서 나오는 그냥 맥주 이름인가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스비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름이 DAS비어. 잠비아에 있는 잠비아어로 리바니아 아베네바 다스가 다스 누구 겁니까? 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수녀님이어서 다스 신인 소유자가 밝혀지길 매일 기도하신다고. 잠비아에 계신 수녀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너의 제목을 새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황교익입니다. 막 칼럼니스트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 지난주에 얘기하셨더니 엄청난 문자가 쏘였어요. 막 칼럼니스트 마음에 안 드니까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왔습니다. 마타도어, 혀리케인, 마탁 다식자, 혀준, 혀장금, 현안설원, 혀르가즘, 혀가 날아든다. 혀갈량, 만나대왕, 고난의 막군, 만마미아, 마테랑, 막가이브, 막가이버, 마추픽추도 있고요. 기미교육, 맛자르트, 기미교육, 맛파더, 맛물리에, 맛마미아. 뉴스공장 청취자들의 수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해악이 넘칩니까? 일단 오늘은 뭘로 하고 혀준으로 해볼까요? 혀장군. 혀준 황교익 선생.
일단 오늘은 이걸로 채택해 보겠습니다. 하루. 예. 예. 효준 황교익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조선 시대에 예, 그 한 분이 벌써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누가요? 그 허균 선생. 이야, 예. 비슷하네. 허균 선생의 후에 효준. 그 허균 선생이 그 1611년에 낸 책이 그 도문대작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도문대작이 이제 그분이 이제 평소에 드셨던 음식 중에 정말 맛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어떤 게 맛있다. 이 그 허균 선생의 이 굉장히 잘 살은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란선언하고 같은 예, 그거죠. 자매 형제죠. 그래서 그 워낙 부자로 잘 살았고 뭐 관직도 웬만큼 모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많이 드셨나 봐요. 잘 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때 잘 먹었다는 뭐 양반이고 또 직위도 있고 돈도 있었으면 잘 먹긴 했겠지만 예. 딱 음식을 주제로 이렇게 남기는 거는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그 당시에 양반들이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이 그 허균 선생이 조금 그 조선 시대에 좀 빼딱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홍길동전을 네.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돼요. 네. 그 홍길동전의 저자거든요. 네, 네. 한글로 소설을 쓰고 사대부가 네. 그다음에 당시- 그 내용도 보면 그 일반 신분, 대중이 읽으라고 한 건데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 신분 제도에 대한 네. 그 불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허균 선생이 그 친구들 중에 이게 서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서자들이 많은데 이거 뭐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걸 갖다 많이 봤겠죠. 그리고 따로 이렇게 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그렇죠. 보이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을 풍자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빼딱한 그 흑윤 선생이 그러니까 귀향을 가게 돼요. 예. 저 먼 바닷가로 이렇게 귀향 가가지고 뭐 쓸 거 없는가 이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그때 그 귀향 가서 쓴 도문대작이 귀향살이 하면서 너무 예전에 먹었던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의 그 금욕주의, 그 유교 자체가 그 금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그렇죠. 건데 이제 식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취급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네. 인간의 본능이고 음식이 그렇죠.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막 온갖 이야기를 맛있다라는 걸 하다가 쭉 써놓고 그 시절에 자유주의자였네요. 말하자면. 책 제목도 도문대작 이렇게 지어놓은 게 이 도문대작의 뜻이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신다 이 뜻이거든요. 전데요. 그 양반이 그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는 그것을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거는 양반의 품위를 완전히 잃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네. 불합리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고 재능도 많고 그랬던 분이군요. 매력적인 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에 한 방 먹인 일종의 포르노그라피.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자면 그렇죠. 양반 사회. 양반들 너네들 뭔 그 양반 노릇 하느라고 음식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어 이거랑 먹어. 그렇죠. 뭐 금욕들 뭐 이런 걸 자꾸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하시는군요. 네. 예, 허균 선생에게 내가 이 시대에 허균이다. 그러니까 아니, 효준. 그렇지는 않아요. 뭐 허균 선생하고 비할 바는 못 되죠. 효준 탔습시오. 효준. 허균 선생은 아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혁명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 하나 왔습니다. 맛 나면 좋은 친구. 맛 안 나면 나쁜 친구. 맛 나면 좋은 친구.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허균 얘기하다가. 아, 자, 그래요? 효준 선생님. 오늘 주제 뭡니까? 이런 맛지도를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균 선생의 그 후예들이 사실 요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어디에 뭐가 맛있다, 어디에 엄청나게 맛있다. 많죠. 그러죠. 뭐 블로그들이 사실 뭐 허균 선생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작업들도 가능해요. 공동 작업으로 지도를 만든다. 네, 공동 작업. 뭐 타코야키 맛있는 집 이걸 갖다가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봤을 때 맛있는 게 뭐 어디 있더냐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 지도 만들기를 공유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맛지도 만드는 것에 최근에 그 좀 논란이 됐던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 좀 유명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서울판을 만들면서 우리가 돈을 20억을 그쪽에다가 줬죠. 관광공사와 비판하셨죠. 그 재단, 한식재단에 돈 10억씩 태워가지고 20억 5년 동안 그걸 갖다 내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실 그 거리가 멀거든요. 그 미슐랭 가이드 그 책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음식들이 이렇게 쭉 먹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서양 물론 뭐 사람의 입맛이나 게 맛있으면 다 맛있다고 하더라도 서양인의 입맛과 미적 감각 에 맞춰진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비공개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점수를 매겼다라는 것들 그것도 또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공개 상태에서 그냥 식당만 찍거든요. 야, 그러면서 그걸 믿으래. 저는 진짜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믿는 진실되게 믿는 것은 사실 이 블로그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중에서 이제 이 장사의 냄새가 나는 건 싹 빼고 실제 개인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 한 음식점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블로그가 계속 쌓여 있다 믿을만한 거죠.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들 중에서도 이제 돈 받고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맞습니다. 사진들 뭐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태가 나요, 태가. 그 간판 일단 있고요. 홀 전경 찍고요. 죄송합니다. 음식 없는. 뭐 하나 또 와가지고 혐잇 썸씽이라고? 수준 좀 올려주세요. 너무 애로하네요. 혐잇 썸씽. 그런데 그러니까 맛지도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으로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쌓다 보면 그 진짜 이런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아요. 이게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가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개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쌓이게 되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은 그 사람의 취향이 특별히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저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거와는 조금 또 다른 그렇죠. 그런 기술도 좀 다를 수 해요. 있고 매운 걸 특별히 좋아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하신 집단지성을 이용한 맛지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한다든가 찍는다든가 이런 게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외식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작업을 좀 중단해 줄 수 있죠. 그 욕구를 참기 힘들어요. 식당 주인이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다 표시 나거든요. 그리고 뭐 점수 주고 하는 거 이런 일들 사실 마케팅 하는 것으로는 뭐 참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네티즌들이 이런 작업을 해 놓으면 뒤에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정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런 길게 봐서는 식당들 그게 하나 오르고 하는 게 이런 게 더 훨씬 더 권위 있게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마케팅 차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그 입맛이 다 달라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알 수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효준이었고요. 그 이름 끝납니다 이제. 이름 잘 좀 지어주세요. 효준 선생이었습니다. 수준 좀 올려주세요. 안녕.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나중에 시간 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은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핵심만 짚었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는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건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안에. 동안. 네, 동안에. 구로디지털단 지역이요.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여보세요? 김문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나요, 제가? 네? 네, 김문지 기자하고 인사 안 했답니다. 자, 그러면 김문지 기자 안녕히 가세요. 예, 사실 옆에서 조용히 있었는데요. 아까 네.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저희 PD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후 보수 매체들이 참군인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같은 구명 기사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번갈아가며 썼었죠. 왜 그랬을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여러 혐의 관련해 취재를 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관련 취재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김관진 석방이 이제 법리적 판단 이외에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네. 석방 이유가 댓글 관련 서류에 수백 차례 결제만 했을 뿐 지시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명하복의 군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제는 확실한 이행 지시,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군에서는 특별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 그러니까 신광열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이분 정말 막후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직접 커밍아웃을 해야 할 만큼 법원은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팎에서 다급하고 긴박했다는 건 어떤 사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그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럼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오랫동안 취재해 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검찰도 혹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그런 무기 사업과 연루된 혐의를 두고 있었나요? 예. 이번 구속영장은, 이번에 구속된 이유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장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핵심은 구속영장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청구된 것이긴 하나, 검찰에서는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쪽에도 이런 취재를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혹시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혐의 때문에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었는데요.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보고 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이 이명박 박근혜 탄핵 이후에 지난 1월과 3월에 미국에 급히 방문했었어요. 그때 사드 배치를 당겨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서는 여러 다른 방산 업체와 관련된 작업에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달라고 갔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은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일인데 정부 관계자만 만난 게 아니라 방산업체 관계자들과도 따로 만났다. 예. 그래서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 관계 당국들이. 김관진 전 장관을 어느 업체와 특별히 로키드 마틴과 특별히 결탁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예. 예.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확실한 물건 세월호 전후 직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엄청 수술도 많이 했네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검찰은 파악을 했다. 예.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셨다. 네. 그런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요. 아예 전속 공간도 따로 청와대 관전에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얘기하니까 또 나온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주목할 뉴스입니다. 국군 장교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돈을 정경련에 썼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1억 2천 정도, 2013년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정경련이 부담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군 교육을 하는데 왜 재벌들이 돈을 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합쳐서 한 3억 가까이 군이 교육을 하는데 재벌이 돈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 교육에서는 굉장히 야당 이꼴 종북이라는 정신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참여했던 예비역 정훈장교 말에 따르면 당시에 왔던 국정원에서 온 외부 강사들이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종북 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재벌들이 돈을 대요. 예, 여기서 낙곰순 나쁜 놈들이라고 교육도 했습니다. 예, 기존 가치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전 붕괴 세력이었고요. 여하간 내용을 떠나서 장교들을 교육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거기서 종북 교육을 했다 어쩌고 다 떠나서 필요성이 있다. 그럼 군에서 비용을 대야죠. 이거 왜 재벌이 되냐고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저는 이거 파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큰 덩어리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정말 제목만 읊어주시면? 예,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경찰의 국정원 대선 댓글 은폐를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관진, 김용판 쌍둥이 사건이라고. 네, 원세훈 전 원장까지 해서요. 예. 예. 아니 이 두 김용판 전 청장과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관점에서 쌍둥이 사건이에요. 왜 쌍둥이 사건인지는 주진우 기자하고 잠시 후에. 그게 왜 쌍둥이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쌍둥이 사건이고. 자, 또 있습니까? 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에서 두 정당이 통합하면 19%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른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체 조사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할 때도 있긴 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조사에서 그렇다면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유승민 대표가 1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고, 이 조사를 한 안철수 대표는 3위를 해야 되는 거.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가 길어지기 때문에 인사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예, 시사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청구로 이루어진 구속적부심 심사 인용됐죠. 예,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아침 연결을 못해서, 저희 메인 영장실질심사 전문 해설 이정규 재판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장장님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네.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이라고 해봐야. 예. 자, 일단 이 영장 판사도 해보신 분이고 판사 생활 부장판사 하셨던 분으로서 자, 이렇게 법원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합의를 했다든가 또는 뭐 기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사례가 법원 구조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할 때만 해도
이제 평판사들, 단독 판사들 그런 급에서 했었거든요. 예. 영장 전담을요. 그런데 이제 적부심은 합의부에서요.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네네. 아무래도 급수가 이제 부장판사가 높잖아요. 예. 평판사보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본 거를 이제 부장판사급에서 볼 때, 뭐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긴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 예, 근데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평판사들이 하는 건 너무 좀 어리지 않냐, 판사급이 낮지 않냐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요새는 거의 부장급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담당하는 적부심 담당 재판부도 다 지방법원 부장급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비슷 사람들끼리 하는데 예. 뭐 아까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훌륭합니다. 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MB의 반격?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 어제는 또 수능이어서 연결을 못했던 저희 전담 영장 해설판사 이정열 판사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법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걸, 뭐랄까요, 의혹의 관점에서 주진우 기자하고도 연결해 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들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설마라는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만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 이러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고. 근데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구속 적품심으로 설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혐의로 댓글부대 관련된 혐의로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구속적부심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형사합의 51부에서 심리를 열고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 제공도 지금 조중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부하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적부심 신청하냐고 막 거절했다고 개뻥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 보도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뻥을 치고 겨우 설득했다라는 취지 겨우 이야기인데요. 석방돼서 나가라 이걸 통해서 본인이 싫다고 그런 걸 겨우 설득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이 부하가 이제 또 신청하는 거죠. 예. 아주 잘들 놀고 있어요. 제가 그 똑같은 주제로 대여섯 번을 계속 거론했던 이유가 이거였는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입장도 나왔는데요. 채널A를 통해서 보면 사필 기정이라는 반응이라는 건데요. 한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한 대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MB 측에서 즉각 나온 반응이에요. 사필 기정. 누가 사필 기정이라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도 빠져나갈 수가 있구나. 다시 구속영장 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안은 이정열 전 판사님이 얘기하겠지만. 그럼 왜 김관진을 이렇게까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가, 조중동은. 사실은 기사 쓴다고 석방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되기 전에 그런 기사가 쏟아졌으면 모르겠는데, 구속된 후에 쏟아졌거든요. 이거 기사 써가지고 석방 안 되는데 이 양반들 왜 참군임 찬군임 돌아가면서 기자들이 써고 있나 했더니, 석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17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18일 연결식을 시작해서요. 20일 날 오전 발인을 끝냈는데요. 하지만 김영춘 장관한테 유해 발견 사실은 20일에 보고됐다라고 합니다. 차관과 선체조사위 같은 경우에도 21일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정하는 사정들은 그 내부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저는 한편으로 잘 됐다 싶은 게, 그동안 인양 지연 혹은 조사 방해, 말들은 많았죠. 유가족들도 저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지목하고 말들이 많았는데. 네, 아예 방해 세력 명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사실은, 이 부처가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사조치하거나 보직해임하거나 어려워요.
잘 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사과하기도 하고 조처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인양 지원이나 조사 방해에 직간접 관여했다고 생각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은 전원 조치해서 철저하게 이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럴 기회를 삼으면 된다. 한편으로 잘됐다 싶은. 네, 실제로 이번에 유gur 은폐를 협의 지시한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가족들이 발표한 방해 세력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 부처에서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처리해야 한다.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자, 벌써 시간이 곧이어 이정열 주진우 두 양반이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했는데요. 네, 빨리 제목만 한번 빨리 정리해볼까요? 예. 예, 어제 SBS가 관련해서 세월호 또 보도를 했는데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리프팅 같은 성형 시술을 최소 5차례 받았다라고 특정했고 청와대 안에 별도 시술 공간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했더라고요. SBS가 이거 제대로 잡아서 계속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성형시술도 5번, 리프팅도 5번, 주사 네, 필러 시술도, 리프팅 시술, 다양한 5번. 시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대부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유해를 발견하고도 닷새나 이를 은폐한 사건은 현장 책임자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1차 조사되었습니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 비인간, 몰인정 그런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 헬스부 인사들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정권을 맡겨달라고 했던 거니까요. 이참에 헬스부 내 여전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관성으로 세월호 문제를 상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행정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물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재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문책하고 사과할 일이죠. 그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한다.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 그렇게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사를 방해하고 인양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제발 입을 좀 다물어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에 관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건 참고 들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세월호 관해서 해수부 내에 그런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연시키고 막고 했던 양반들이니까. 예. 네, 그런데 어제 총 공격을 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유gur 은폐 5일이면 얼마나 중체대한 범죄냐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했더니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유가족들도 입을 좀 다물라고. 네, 페이스북에다 각각 썼는데요. 유경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 더러운 입에 세월호의 세자도 담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몇 년간,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예. 이건 공감대를 전혀 형성할 수 없는 발언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후폭풍이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던 댓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검찰 조사 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이 제가 된다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 관여 댓글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주 전부터 조중동이 왜 김관진 참군인 기사 쓰냐고 내내 몇 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똑같은 논리로 돌아가면서 매체가 계속 기사를 쓰고 있다고. 이거 어디서 그렇게 쓰라고 한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계속 그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상했던 건 그런 기사 쓴다고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석방되기 불가능하다. 법조인들도 다 그렇게 전망했고. 그런데 다만 누군가 김관진 석방을 엄청나게 원하는구나. 예. 그래서 조중동 어디 모여서 같이 의논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저는 반성합니다. 왜 반성하냐면, 그래도 설마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되겠는가. 예. 그래서, 이거는 여론 작업을 통해서 김관진 석방되더라도 여론 저항감을 좀 줄이고, 또 구속 적부심 인용 결정하는 판사 부담도 줄이고,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석방하려는 정치 작업일까, 여론 작업일까, 역시 저쪽 분들을 상대할 때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성한다. 예, 어제 법원 판단 내용에서 좀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을 보면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다른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본능의 영역이다라면서요. 김관진 전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예, 뉴스공장에도 나온 바가 있는 김기현 전 과장 같은 경우에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자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통화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증거인멸도 다 본능의 영역이죠. 다 없애버리고 싶죠. 원래 도망가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본능의 영역이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후에 그렇게 구조가 바뀐 이후에는 대체로 영장 발부 당시까지의 사정은 보지 말고 이후 것만 보자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거나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정도 아니면은 적부심에서 이게 석방 명령이 나오는 게 거의 드물었죠.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그걸 아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신청하냐 이런 형태였었고, 그래서 신청하는 건수도 많지 않았고 받아들여지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인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모두들 안 될 거라고. 예. 모두들 될 리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경험자로서, 또 과거 내부자로서 정말 이상한 점들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공장장님 저 뭐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항상 부족해하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심 요약을 해주십시오. 법리적으로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드려요? 이상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 걸 중심으로. 이상한 거?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부심하는 담당자하고 영장 전담하고 급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중앙지법 여기는 좀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형사수석부에서 이제 적부심을 담당을 하는데, 이 형사수석 부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예. 급이 높아요. 여기는 높다. 예, 높아요. 그런데 이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원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그 영장 전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령만 그 법원으로 내고 실제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는 그 법원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서울중앙지법쯤 되면은 워낙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가니까 대법원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간다. 사실상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는 아예 대법원장이 찍어서 발령을 내는 자리예요. 그럼 양승태 대법관이 이전에 찍어서 발령했던 분이다? 그렇죠. 이건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인 신광열 부장이 올해 2월 달에 형사수석부장이 되거든요. 이 형사수석부장 자리가 정말 얼마나 막중한 자리냐면은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이 대체로 법원 행정처를 거쳤다가 대법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법관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주범이라고 지목됐던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거쳤거든요. 대단한 요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공장장님께서 반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반성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전담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이상한데 하다가 정말 이상하다까지 온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 예. 그런데 하물며 영장 전담도 그런 수준인데 수석부장이면은 이건 이제 정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다뤘던 영장 담당 판사들 이상한 판결을 한다. 이상하다. 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인사들이 그쪽 의중이 담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분은 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법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급이 달라서 그러면 사정 변경이 없어도 적부심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건 말고 일반 사건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반 사건도 안 그래요.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주는 석방해주는 비율이. 그러면은 이건 좀 급이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예, 아마 그 다른 점은 주진우 기자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법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아까 김은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관진 전 장관의 하급자가 지금 자기도 적부심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관심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다음 여론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되어가나. 그다음 또 하나 관심 가는 게 전병헌 전 수석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김관진 논리대로 하면은 전병헌 뭐 이건 영장 당연히 기각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고 정말 그야말로 정말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설마는 없다. 예. 형사수석 부장이 누구냐의 문제였던 것 같다. 요약하면 예.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